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바닷속에서는 조용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 바닷길에 지금 실제로 기뢰가 깔려 있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닙니다. 유조선이 물리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상태, 즉 공급 자체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얼마냐?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5.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프리미엄 붙은 거지, 곧 내려오겠지. 그런데 시장은 이미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인도되는 원유 선물 가격은 $77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비싸지만 곧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곧일까요?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유가가 $100냐, $70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와 버티지 못하는 나라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올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타임라인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올해 2월 28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체 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란은 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사실상 에너지의 목줄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폭탄이 깔리면 유조선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 이전에 물리적으로 공급이 막혀버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도 바로 대응에 들어갑니다. 해군을 투입해서 해협 일대에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걸어버립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동시에 의심 선박을 차단하고 유조선 항로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란은 기뢰로 막고 있고 미국은 군사력으로 다시 막고 있는 상태, 이른바 이중봉쇄, 더블 블러케이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한쪽이 열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단순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한 번에 막혀버릴 수 있는 글로벌 병목 지점입니다. 즉, 이건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병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장과 현실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한국 시간 4월 23일 워싱턴 포스트가 하나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가 하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에 충격이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펜타곤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그건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6개월 봉쇄는 과장된 해석이다.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겉으로 보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정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펜타곤은 단 한 번도 곧 열린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6개월은 아닐 수 있지만 내일 열린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뢰 제거 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점,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에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시장은 항상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과소평가합니다. 이걸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항상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금방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백워데이션입니다. 현물 가격은 105달러인데 선물 가격은 77달러. 이 구조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워데이션은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뜻이지 곧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잘못된 베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은 정상화될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그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 구조입니다. 현재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약 105달러. 그런데 12개월 뒤에 인도되는 WTI 선물 가격은 약 77달러 수준입니다. 둘 사이에 거의 30달러 차이가 납니다. 이걸 우리는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름이 너무 급해서 현물 가격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정상화될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기본 가정은 이겁니다. 단기 위기다. 장기 결국 정상화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장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3개월 뒤일까요? 6개월 뒤일까요? 아니면 1년 이상일까요? 시장 가격은 방향은 맞출 수 있어도 시간은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방향보다 타이밍에서 수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사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극단적인 백워데이션이 나왔던 시기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이 세 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시장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항상 곧 끝난다는 기대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군사, 외교 변수가 얽히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가격은 나중에 가서야 현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미 결국은 해결된다는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오래 고통이 지속되느냐, 바로 그 구간이 가장 큰 투자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건 단순히 유가 수준이 아니라 이 백워데이션 구조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 시장도 같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름값이 오르자 물가는 폭등했고 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가 상승, 경기 침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P500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은 역사상 가장 강한 상승 흐름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100달러 유가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덜 쓰는 경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철강, 자동차 같은 중공업 중심 구조였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금융, AI 같은 서비스 산업이 중심입니다. GDP 1달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에너지 강도가 과거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기름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은 더 이상 기름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300만 배럴을 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중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제에 세금처럼 작용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텍사스와 노스다코타로 돈이 들어옵니다. 오일 쇼크가 비용이 아니라 소득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셰일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면
당연히 더 많이 뽑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한번 크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과잉 생산으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셰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성장보다 수익을 선택합니다. 증산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오일 쇼크는 미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유가 100달러 환경에서도 SP500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합니다. 과거의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투자 방향도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100달러 유가인데 왜 미국은 버티고 한국과 아시아는 흔들릴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에너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1%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즉, 지금 막혀있는 그 길에 절반 이상의 에너지 생명선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국 정부가 급하게 미국, 호주 등으로 공급선을 돌리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더 멀리서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충격이 붙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2일 400원 후반대입니다. 기름은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올라서 비싸지고 달러가 강해서 또 비싸집니다. 이게 바로 이중 충격, 더블 쇼크입니다. 같은 100달러 유가라도 미국은 돈이 들어오고 한국은 가격 플러스 환율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수익 구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고 국가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통화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유가 상승의 수혜자이고 한국은 유가 상승의 피해자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어떤 시장은 오르고 어떤 시장은 버티기만 하는지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시장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인데 왜 한국 증시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유가 100달러, 환율 1, 400원 후반, 에너지 수입 부담 급증. 이 정도면 지수가 크게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사실상 이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100원을 팔면 72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거의 플랫폼 기업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55% 증가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이 코스피의 약 41%입니다. 1년 전에는 2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반도체 하나에 올인된 구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코스피는 여러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단 하나의 트레이드, 하나의 스토리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 AI입니다. HBM,
DDRO, 데이터 센터,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 흐름 하나에 모든 자금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합니다. 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명확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퀴가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HBM 수요가 꺾이거나 DDRO 가격이 흔들리거나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되면 그 순간 균형을 잡아줄 다른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강한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시장은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한 신호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자금입니다. 3월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4월 들어 일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입니다. 거의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즉, 시장 전체로 퍼진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장 내부의 체력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강한데 시장은 약하다. 겉으로는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지금 모든 기대는 HBM과 DDRO에 걸려 있습니다. AI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HBM 수요가 피크아웃 신호를 보이거나 DDRO 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시장 전체가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이 받쳐주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강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발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속도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이 깨지는 순간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깨는 신호는 생각보다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 전체를 흔드는 예상 밖의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인텔은 끝났다. AI는 엔비디아, 파운드리는 TSMC, 인텔은 뒤처진 기업. 그런데 한국 시간 4월 24일 새벽, 이 인식이 한 번에 뒤집힙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완전히 놀라버립니다. 월가 예상 EPS가 거의 1센트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숫자는 29센트, 예상 대비 29배 초과입니다. 매출도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합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강한 상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핵심은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AI 시대는 GPU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 엔비디아, 즉 GPU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AI 모델을 학습할 때는 GPU가 핵심이지만 그걸 실제 서비스로 돌리는 단계, 즉 추론 인프렌스에서는 C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텔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CPU가 AI 생태계의 필수 인프라로 재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AI 시장의 파이가 GP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PU 플러스 메모리까지 전체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HBM, DDRO 모두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이 단순히 CPU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아마존 같은 고객들이 인텔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TSMC와 삼성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동시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파이는 커지지만 나눠 먹는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당장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숨겨진 변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맞추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1. 장기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호르무즈 봉쇄가 단기간에 풀리지 않고 유가는 $100 전후에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외교 협상은 이어지지만 결론은 늦어지고 긴장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 가장 명확한 흐름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섹터의 지속적인 아웃퍼폼입니다. 유가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계속 쌓입니다. 특히 미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 때문에 이 환경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 비중을 일부 줄이고 에너지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유지하되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등 다른 축으로 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빠른 정상화. 외교적 돌파구가 나오면서 호르무즈가 예상보다 빠르게 열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가리키는 $70, $80 구간으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잘 나가던 흐름이 한 번에 뒤집힙니다. 에너지 섹터는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고 반대로 지금 눌려있던 산업들이 살아납니다.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원자재 비용에 민감한 제조업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입 부담이 줄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은 이겁니다.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화학, 정유, 그리고 신흥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 시나리오 3. 확전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위험. 마지막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분쟁이 확대되면서 호르무즈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120, $130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장주는 조정을 받고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오프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전시 수혜 섹터가 등장합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원자재 관련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로가 우회되면서 선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원자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 최종 결론. 지금 시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분산입니다. 미국에서는 테크에만 집중하는 포지션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포함하고 한국에서는 반도체에만 올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